자, 지금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12주기가 23일이었죠, 23일. 이제 봉화마을에 많은 분들이 되게 모이시더라고. 그 이야기부터 한번 서울세기 풀어볼게요. 추미애 장관 인터뷰 있죠? 봉화에서 한 인터뷰. 짧은 인터뷰.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인터뷰 위원님이 되게 거창하게 만들어놨어요. 주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교육을 위해서 힘차게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님 먼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검찰에게 독립성을 보장해 줬으니 명령보다 한 사람이 무너뜨린 검찰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생각하면 검찰 개혁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죠. 대통령님 말씀 여론이 움직이는 것은 언론이고 그 언론은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언론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을 보위하는 검찰이 그 후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여론, 정의가 흐르는 여론은 검찰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경선에 꼭 참여하세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드는 것이 일동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경선에 꼭 나오세요. 경선에. 지지합니다. 어머니 주위의 목소리가 제일 크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잠깐만 여기 개혁이 민생이다. 그거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자, 예.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이 민생이다. 민생을 위해서 개혁해야 된다. 개혁한다. 다시 한 번. 개혁을 멈추면 민생도 고장난다. 개혁을 멈추면 민생도 고장난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이 민생이다. 민생이 개혁이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 뭐 캐릭터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말고 다음 대통령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느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이 있긴 하죠. 있긴 한데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봐요. 결이 확실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그게 뭐가 돼도 되거든요. 근데 결이 뭔가 좀 우리식 표현으로 소위 티미하면 어떤 기대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뭐 검찰 개혁 등의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분은 아니고 민생이라든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결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캐릭터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굉장히 좀 엄중하시기만 하고 개혁적인 느낌은 없고 진짜 어떤 분은 되게 개혁적인 느낌만 있고 뭔가 불안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느낌은 개혁인데 개혁하지는 않고. 근데 그런 느낌에 우리 결이면서 되게 개혁적인데 뭔가 시원한 사이다도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절대 못 따라가는 캐릭터. 그 추미애 장관을 보면 좀 다음 대통령 후보로는 굉장히 유력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거고 물론 이번에 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상황이 그렇다. 어쨌든 이번에 최선을 다해야 다음에도 기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MB의 비리를 덮은 게 검찰이고 당시 특검팀이 윤석열이 있었다. 윤석열이 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사실은 MB 봐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거를 정리하면 검찰, 재벌, 언론 세 개의 연쇄작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검찰은 재벌을 봐주고 재벌은 언론을 좌우하고
이렇게 되니까 맨 앞에 독립 변수는 검찰이다. 그러므로 검찰 개혁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론 개혁이 독립 변수다. 언론 개혁이 가장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의 방식은 검찰이 있는 죄를 전부 다 덮어주기 때문에 언론을 도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언론과 검찰의 관계를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이 감싸고 돌기 때문에 검찰이 저런 망나니 짓거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을 먼저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중에 무엇이 먼저냐라는 논쟁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 논리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결을 하면 언론 개혁까지 가는 게 맞고요. 언론 개혁이 해결이 되면 검찰 개혁까지 가는데 손쉽게 갈 수 있는 것도 맞는데 하나를 놓고 하나만 개혁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는 것은 동시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매우 빠른 속도전으로 처리를 해서 쟤네들이 그것을 대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라고 우리한테 180석을 준 것이고 검찰개혁팀과 언론개혁팀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양쪽을 동시에 공격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예. 없을 겁니다. 어쨌건 지금 연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을 저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이 윤석열 우상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너무 심해요.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어도 그게 와 윤석열에 대한 열공 내공 쌓기 지랄 연명들하고 계셔가지고 이 윤석열의 본질을 치는 거죠. 다른 건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지금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거든. 이명박 덮어버린 것도 윤석열이거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추미애 장관만큼이나 검찰 저격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예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아닌 검찰 조직의 특권을 위한 검찰총장이겠다. 이거 정답이죠.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차별화 전략이라고 난 봐요.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행정부 서열 대통령 밑에 1인 지하 만인 지상 뭐 이런 위치해 본 사람 입장에서 윤석열이 상당히 아래로 보이는 건 사실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몸소 친히 그 대한민국 서열 40몇 위를 한번 저격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윤석열 빨아주는 행태가 너무 도가 지나친 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 문장만 보면 뭔가 윤석열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언론이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윤석열 캠프 역할을 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죠. 그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사실 윤석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잊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 윤석열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순간인데 지금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추미애 전 장관과 정세균 총리의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것이 조금만 좀 더 앞당겨서 그 세를 모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 말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에서 윤석열 징계시키고 제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몇 달을 가다가 갑자기 제도 개혁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돌변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돌변해 버리면서 윤석열 풀어주자론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윤석열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나왔는데 법무부는 즉시항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합니다. 포기 선언을 했고요. 실제로. 했고 그 다음에 법무부는 윤석열에게 새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재징계위 소집을 통한 재징계 처분으로 다시 손발을 묶을 수 있었는데 그 역시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것까지 포기했다면 시기가 지났어요. 즉시항고 시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국회 탄핵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탄핵 의결까지도 포기해버리면서 인적 청산이 아닌 제도 개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중수청 만든다. 이러면서 검찰 특위 만들고 이렇게 갔는데 중수청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윤석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제거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뭐 한쪽의 축만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한 축 갖고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인적청산, 제도개혁 역시 동시에 함께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당시에 그 윤석열 제거를 반대했던 사람들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요즘에 언론이 빨아주는 거 보면은 검찰총장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언론 사주를 왜 만나고 다녔었겠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이건 개인의 타이틀을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한 일을 공직에 있을 때부터 해왔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건 그 이런 부분이 있죠. 윤석열이 지금 자기 이미지라고 얻고 있는 것 딱 하나가 뭐 권력에 이 굽신거리지 않고 자기 소신껏 수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물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 근데 이제 정세균 총리를 보면 조금 아쉬운 측면은 국무총리로 현직으로 있을 때 검찰총장에 대한 좀 센 메시지를 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이런 게 있거든요. 쟤를 막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거 있잖아요. 여드름. 그렇죠.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것 때문에 아예 안 만지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런 시점에서는 지금 윤석열을 어차피 다른 걸로 못 띄워요. 윤석열이 지금 뭐 늦공부해가지고 뭘 대선 구수하려고. 그러니까 요거는 윤석열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라는 이미지 하나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직접 그 상관으로서 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주자로 한번 가볼게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우리 새날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쓴 책 잠깐만 좀 홍보가게 좀 수고 좀 해드릴게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기 앞에도 하나 있어. 이재명 한다면 한다. 디테일에 강한 유능한 진보 백승대 지음 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지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알차요. 생각보다. 그 내용 자체에 그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이렇게 쫙 나와요. 관심 있게 한번 검색하시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책이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책인데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혹시나 이낙연 뭐 또는 정세균, 추미애 뭐 대선 주자분들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홍보 해달라고 하면 다 해드릴게요.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다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DMZ 포럼이라고 이게 이 2019년부터 경기도가 주최한 포럼이 하나 있어요. DMZ 포럼 여기에 올해 행사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지금 등장한 인물들이 한명숙, 이해찬, 이재명, 임동원 이분은 옛날에 국정원장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부 장관들은 다 이재명 지사 사실상 손들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재명이 기본소득 같은 그 복지에 관련된 아젠다 하나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 일 잘하는 거 하나 게다가 지금 이재명 인정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대북 전단 관련해서도 막 메시지가 세게 나가면서 그 유일하게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해찬 대표하고 한명숙 총리가 사실상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재명은 좀 한편으로 민주당 주류가 아니다, 비주류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상 현재 분위기는 친노 친문들도 이재명 지사의 코어들은 다 이재명 지사 손 들고 있는 상태. 굉장히 대세가 넘어가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물밑에서 물신양면으로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은 파다했었죠. 그런데 그 공식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나란히 공식석상에 나타나서 사진 촬영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친노 세력의 뭐 어떤 데모라고 이렇게 그 인정받는 한명숙 총리까지 같은 자리에 나란히 섰다는 건 그동안 뭐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이게 한계다라고 이렇게 비평할 때 가장 그 이야기하는 게 주류가 아니다.
메인스트림이 아니다. 막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평가절하를 낮게 평가절하를 했었는데 이것까지 다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주류냐 아니냐라는 거 민주당 내에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어떤 그런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모습은 이해찬 전 대표라거나 한명숙 전 총리의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습은 친노 친문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개파 구분 이런 거 다 이제 무의미해지는 상황이다. 뭐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조중동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과거에 2017년도 문재인 후보 캠프는 누가 전대협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전대협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권 그 덫을 씌우려고, 곤레를 씌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재명 지사 이제 대통령 후보죠. 예, 이재명 후보 쪽에다가는 이제 한 총련 세력이 결합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전대협이 결합하고 이재명은 한 총련이 결합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제 씌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기사를 하나씩 읽어봤어요. 그 한 총련이 결합한 게 맞아요. 전 거기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실 지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총련 5기 의장으로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의원이라는 사람은 뭐 이인영 선배라거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강의원이라는 사람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했던 사람인데요. 들어갈 때도 매우 늦게 대학을 들어갔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지내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고 나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하라고 너 같으면은 바로 된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끝내 거부합니다. 끝내 거부하고 어디를 갔냐면 농촌으로 투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과 지금까지 10여 년간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저는 그 사람을 학생운동할 때 가장 존경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봤는데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부터 강의원 의장이 이재명 지사 쪽에서 그쪽 관련된 내용으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포럼을 엊그저께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 쪽에 포럼을 했는데 그 포럼 얘기도 제가 처음부터 다 들었거든요. 정책을 다 들었는데 교수님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일관되고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전 그 글 지금 찾고 있거든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사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은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40, 50대 시대. 이제는 20, 30대가 30, 40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 짧게 10분, 20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이런 세대들에게는요. 이재명 지사와 같은 방식이 가장 잘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당내 1위 이미 한지 되게 오래됐고 굳히기를 하고 있는 것도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주류다 아니다 이 논란은 주류가 아니었으면 좋겠던 사람들이 만드는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류가 그 술주자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주류. 네. 주류 가자 365일.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상황 되면 사실은 대세죠. 이재명 대세론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신복지 포럼이라고 또 경기도에서 발기인만 2만 명이 넘는 뭐 신복지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부분은 만시지탄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당대표 때가 기회였고요. 총리 때가 기회였어요. 내가 복지 이미지를 갖는 거야. 나는 검찰 출신이나 뭐 변호사 이런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진짜 복지 같은 거 잘할 것 같아.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거. 사실 알고 보면 누가 참모인지 모르나 대한민국 국채 비율 되게 낮은 나라니까 한번 시원하게 쏩시다. 뭐 이런 이미지 몇 개만 갖고 왔어도 되는데 신복지 포럼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은 지지율 때문인지 몰라도 이 캠프에 가장 많이 참여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에요. 오히려 당대표를 했던 이낙연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조금 더 불어나겠지만 어쨌건 지금 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이낙연 대표를 돕고 이러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발해져야 돼요.
서로 비난하지만 않는다면 이낙연 캠프든 정세균 캠프든 뭐 추미애 캠프든 다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게 정책으로 대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근데 한마디만 하면 이게 뭐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선별 지급을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 신복지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선별로 가겠다는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그럼 못 지켜준다는 이야기냐. 왜냐하면 이게 좀 이 문구 자체가 오염이 된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염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발기인 한번 읽어주시죠. 근데 그 마청님이 그러니까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섞여가지고 네. 이렇게 탐탁지 않아 보이는 건 이해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실무선에서 뭔가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분열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렬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인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이낙연 대표 캠프의 어떤 그 간판 맞습니다. 역할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분열 세력들이 이낙연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실제로 어떤 정책적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동안 흘러나왔던 것만 종합을 해봐도 보편성이거나 약자 중심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민주당 내에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분열 세력들을 자기의 어떤 그 간판으로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싶어요. 그거를 처음에는 나쁘게 봤어요. 아니 왜 그 민주당의 또 다른 유력한 주자를 극딜하는 세력을 왜 등에 업으려고 하지? 결국엔 등에 업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민주당 단계에 가면 이재명 지사 지금도 오늘도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비판한 글들이 올라와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재앙인데다가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나는 이재명 편 안 될 거야 하는 해당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가요. 거기 출연을 해.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그렇게 극딜하는 사람들 자체를 일종의 명분을 줘버리거든요. 이재명 더 공격해라는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그 신복지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박광원, 윤영찬, 모영환, 설훈, 양기대, 홍기원, 김철민, 김주영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당내 분열 세력의 등에 업혀가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니 그런데다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가짜뉴스나 어떤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선동하는 방송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까지 당해서 실제로 그 후보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쓴다는 것 자체가 밖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정철승 변호사의 페북에서 이재명 지지를 하는 사람이 모임에 와서 불편할 것 같았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도 다 칭찬을 하더라 라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포럼 이재명 지사 쪽 후보 쪽의 그 포럼 보면서 성공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성장과 공정.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발제하는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지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주변에서 뭐 고소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의원 내각제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다 떠나서 진짜로 모든 사견을 다 제외하고 MBC에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말 초하루 날 1월 1일 날 그 사면론을 주창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한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사과를 한 것이냐 무엇이 잘못된 거냐 묻는데 끝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여서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2020년 때 문제 있었다고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지적을 받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모든 걸 두루뭉실하게 돌리고 나가버리는데 저러면 못 따라갑니다. 선명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비판하라는 자리는 아니고 이렇게들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꼭 비판하셔가지고 내가 좀 상당히 불편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은 그렇다니까. 만약에요. 돌려 노력한 아니 거야.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긴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낙연 대표가 갖는 장점도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에 대한 그립감이라고 하지. 요런 어떤 그 장악력이라든지 그런 행정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물론 이제 분명히 이낙연 대표의 지금 아젠다는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문 대통령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또 다른 측면이 가능했을 것 같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80석이 임기 1년 만에 왔다면 또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 그리고 그 1년 전에 만들어진 180석 그리고 그 사이에 만들어진 코로나 이런 것들이 아주 묘하게 어떤 포지셔닝화 돼 있는데 결국 지금 시대 정신은 코로나로 못한 개혁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민생 개혁이라든지 관료 개혁, 구조 개혁이 엄청 많잖아요. 그럴 때 지금 캐릭터는 이재명이거든요. 답답하니까 막 뭔가 좀 제대로 뚫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낙연 같은 노련함도 필요한 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는 정세균도 마찬가지고요. 추미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원팀을 이루어서 단일 대우로 갈 때는 지금은 단점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열 세력들이 그 전면에 나서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은 이낙연 대표도 몸집을 키워야 되고 정세균 총리도 몸집을 키워야 되고 당연히 이재명 지사도 잘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압축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최종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때 그게 정세균 대표가 후보가 되든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든 이낙연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남경필 찍겠다. 예. 그건 정말 잘못한 거라고 비판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내가 못했는데 거기 나간 이유가 부르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쪽으로 전체 파이로 보면 완전 존재가 미미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세력들, 분열주의자들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밖에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죠. 그 옹색함이 밖으로 드러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건 나는 이런 부분에서 그 이낙연 대표가 갖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낙연 대표를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지금부터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기를 정말 엄중하게 바라보시는 신중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네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진짜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박용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박스권에 갇혔다고 표현하는데 나는 오히려 박용진에 비하면 이낙연 대표는 훨씬 더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좀 이낙연 대표가 섭섭하겠네요. 아니 왜냐면 이재명이 박스권에 갇힌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벌써 몇 명입니까? 밖으로 예상되는 것만 8명이라고 해요. 네. 지금 현재는 그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머지 주자들의 지지율을 같이 갖고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박스권에 갇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윤석열도 그렇게 따지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박스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뭐 집권 초기에는 80% 박스권에도 갇히고 뭐 50% 박스권에도 갇히고 박스권에 여러 번 갇혔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그 마음은 알겠으나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율이 얼마인지는 원희룡 지사랑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1포인트라도 좀 얻고 나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도 별로 미미하다 보니 지금까지 민주당스러운 발언을 못하는 것이 지지율 안 올라가는 원인이잖아요. 박스권 갇힌 이재명이 대세론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혁신 없고 그러니까 혁신을 없고 개파 지원 세과시로 경쟁한다. 전형적인 여의도 구태 정치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 캠프에는 아예 국회의원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요거는 내가 말했잖아. 박용진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되려면 가장 민주당스러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다만 내가 나이가 젊고 개혁적이고 내 개파가 없으므로 지지율이 안 뜬다고 하면 우리가 올려줄걸?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정책과 메시지 중에 가장 민주당스럽기 때문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박용진, 우리가 사실 이제 결이라는 게 있어요. 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결이 다르면, 결이 같으면 그냥 처음 봐도 우리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고, 결이 다르면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재명 지사의 모습은 사실 그동안 우리랑 결이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한 걸음씩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다가서면서 우리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 보고요. 박용진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노무현 12주년이었습니다. 어저께. 노무현 8이 하면서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팔지 말고 당시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정의당으로 가세요. 거기 가서 대통령 후보 나오시면 그쪽에 결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사시지 왜 엉뚱한 데 와서 이러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 방송에서 지금은 시사 방송을 안 하고 있지만 수업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당시에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방송 중에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세탁소집 딸 우리 추미애 장관 등판하시라라는 그런 방송을 이제 마지막으로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정월 초하룻 날 사면론 거론되면서 한 명은 사실상 마음속에 탈락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혼자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불리하다. 우리 민주당 내에서 함께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등판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뒤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 변화된 사정 변경에 따르게 되면은 정세균 전 총리하고 저는 이광재 의원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계신데 아주 신선한 면이 있다. 그때 새날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많은 부분이 좀 깨졌습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고 그러한 이야기들 계속 하시니까 이재명 지사와 이광재 의원이라거나 정세균 총리라거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선명성 경쟁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은 언론에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경쟁 상대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윤석열이처럼 벼락치기 내공 쌓기 하면 안 되고요. 이재명 지지율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만들어진 지지율이에요. 네. 우리가 성남시 그러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무상교복, 청년수당, 청년배당 이렇게 부산 산후조리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경기도로 확대되고 하는 기초공사가 잘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반대로 말하면 재판에 이제 가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날개를 달아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은 만약에 윤석열처럼 열공 벼락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지율이 아니고, 대개 보면 그게 정책, 일어나는 잘해하는 이미지, 돌파력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라서 어느 날 반짝 아젠다 때문에 자기가 선동해갖고 뜨는 정치인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깨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건 간에 지금 박용진 의원 포함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네거티브로만 흐르지 않는 이상 아젠다를 던지고 받고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시선을 우리한테 붙잡고, 그래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이 되네 안 되네, 무슨 기본 자산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그거 선점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경선 연기론을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거든요. 경선 연기론이 논란이 되면 경선 연기론 자체가 이슈가 되고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쏙 들어가 버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은 그 날짜 정해진 대로 하고 그 사이 정책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쌓아놓으면 저쪽은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윤석열 끌어와야죠.
안철수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룰 또는 그 어떤 논란들을 통해서 뒤지고 볶고 막 홍준표가 등장하고 막 뭐 디스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늦게 경선을 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이미지, 국가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예. 하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내 취향은 아닌데도 이낙연도 정세균도 이재명도 다 훌륭한 자산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윤석열을 패거나 안철수나 홍준표를 패는 게 낫지 지금부터는 이낙연 팰 필요 없다. 정세균 패지 마라. 나는 그런 메시지 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부에 패는 거에 올인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 만약에 지금 이낙연 엄청 패시는 분들이 이낙연이 후보가 된다고 쳐봐. 물론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세상 일은 모르니까. 그럼 이낙연은 흔쾌하게 선거운동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